옛날 이곳 사막에서 영화를 누렸던 한 부유한 왕국이 어느 날 사막의 모래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 사막엔 한 거대한 호수가 남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남쪽으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 아시아 대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 동쪽에 위치한 로그노르 호수와 이 호숫가에서 한때 영화를 누렸던 누란 왕국이 바로 그것이다. 길고 긴 실크로드와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이 두 곳만큼 신비로운 유적은 없을 것이다. 정말로 호수가 움직였을까? 누란 왕국의 비밀은 또 무엇이었을까? 이곳은 양관이다. 옛날 당나라 시인 양유가 양관을 떠나면 언제 정든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불렀던 곳. 취재팀은 이곳 양관을 떠나 누란으로 향했다. 양관에서 누란까지의 이번 탐사는 1934년 중국과 스웨덴 합동 탐사팀이 이곳을 다녀간 이후 반세기 만에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실크로드는 이 사막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실제 길로도 사용되지 않고 지도에만 표시돼 있을 뿐이다. 취재팀은 양관에서 100여 킬로미터를 달려 후린이라 부르는 곳에 도착했다. 마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 작은 마을의 주민이라곤 단 두 사람뿐이었다. 이들은 처음 취재팀을 보자 매우 놀랐다. 그러나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들은 취재팀을 반년 만에 처음 만난 손님이라고 했다. 이들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양떼를 돌보면서 외로운 생활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털로 실을 뽑아 전을 짜서 옷을 만든다. 취재팀은 이 두 유목민에게 닭 30마리와 계란 200개를 샀다. 그리고 계란은 모래가 가득 찬 양동이 속에 넣었다. 두 유목민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여행 중 계란을 깨뜨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취재팀은 비상식량으로 양도 몇 마리 샀다. 그리고 나서 다시 트럭에 올라타고 출발했다.
이 두 유목민은 취재팀이 누란으로 가는 여행 중에 마지막으로 봤던 사람들이다.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 이렇게 썼다. 이 사막은 너무 넓어서 낙타를 타고 건넌다면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것이다. 거기 가장 좁은 곳을 골라 건넌다 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다. 보이는 곳이라곤 모래산과 계곡들 뿐이고 먹을 것이라곤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이곳은 중국인들이 칼날산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정말 이름 그대로였다. 아니나 다를까 날카로운 돌에 찔려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무엇인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이런 사막에선 보기 힘든 큰 노루였다. 그러나 노루는 멀리 달아나지 못했다. 이날 취재팀은 계속 몰아치는 북서풍을 막기 위해 높은 모래 언덕 밑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다. 양관을 떠나온 지 3번째 야영지였다. 이제 겨우 200km를 왔다. 중국인들 중에서 취사반장을 뽑고 그의 지시에 따라 조금 전에 잡은 노루고기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다행히도 이들 중국인들은 모두 매운 중국 경단을 아주 맛있게 만들었다. 취재팀은 구형 수동식 통신기로 본부를 불러 현재의 위치와 계획을 보고했다. 여기는 군사 비밀 지역이었기 때문에 항상 현재 위치와 계획을 본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했다. 没发现水。没说就是没有水，车辆也很难通过。根据我们过去的车辆很难通过。因为它这个地方现在接的盐碱地啊，有那个雨林地带，车辆一般车辆是通不过的。要向北，要绕路就要绕到北边，大约有个50多公里。50多公里才能绕得过。 사막의 높이 솟아있는 이런 이상한 모양의 암석들은 마치 사람이 만든 탑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탑이 아니고 수십만 년 동안 비바람에 씻겨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바람에 의해 형성된 바위는 마치 사하라 사막의 스핑크스처럼 보였다. 취재팀 중에 한 사람은 이것이 마치 누란 왕국의 수호신 같다고 했다. 바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마치 빠른 강물에 깨지고 깎인 것처럼 가장자리가 매우 날카로웠다. 이 거대한 바위지대는 동서로 80km, 남북으로 40km나 계속된다. 한 중국인 카메라맨은 이것을 거대한 상해시라고 불렀다. 사실 수직으로 우뚝 선 바위들이 마치 길가에 늘어선 거대한 상가 건물같이 보였다.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풍속계로 풍속을 재보니 시속 90km였다. 모래와 조그마한 자갈돌들이 얼굴에 날아왔다. 중국에서 비사주석이라 불리는 모래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한 카메라맨이 쓴 일기다. 4월 10일 오후 8시. 온도 영하 2도. 약간 눈. 오늘 아침 출발해서 139km를 달려왔다. 사람과 차량이 모두 지쳐 기진맥진했다. 밤 9시 30분 텐트를 쳤지만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곧 넘어졌다. 이 텐트를 치는데 1시간이나 걸렸다. 밤 10시 30분. 아직 저녁 식사 전이다. (400년경) 법현이란 중국 승려가 우리와 똑같은 길을 따라 서역으로 여행을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사막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불기 시작한 뜨거운 모래바람은 마치 땅 위의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갈 것만 같다. 하늘에 새 한 마리, 땅 위에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또 20세기 초에 이곳을 탐험했던 오렐 스타인은 이렇게 기술했다. 이제 우리는
동물이라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려고 한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동물이라곤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곳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옛날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장안에서, 페르시아에서, 로마에서 각종 문물을 운반하면서 개척했던 길뿐이란 생각이 들었다. 취재팀은 백룡퇴란 바위산을 향해 출발했다. 이 바위산은 사막 위에 우뚝 솟은 모습이 마치 용 등 위에 삼각형 모양의 산 같은 게 나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이 산들에 대한 중국의 고사가 있다. 옛날 중국에 한 폭군이 있었는데 그의 왕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한다. 하루는 천신이 중으로 변장을 하고 이 왕에게 공양을 얻으러 왔다. 그러나 마음씨 고약한 왕은 그에게 땅 위에서 어디서나 죽을 수 있는 암염 한 덩어리밖에 주지 않았다. 이에 노한 천신이 로브노르 호수의 물을 범람케 하여 그의 왕국을 홍수로 뒤덮어버렸다 한다. 그래서 이곳에 백룡들이 들어와 살게 됐다는 이야기다. 백룡퇴는 정말 고운 비단같이 하얗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흰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이다. 그래서 옛날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을 했던 사람들은 여기를 지날 때 이 산들을 보고 무척 두려워했다고 한다.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승려였던 현장 법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나 정작 이곳엔 길이 따로 없다. 어딜 보건 사람들의 유골이 길을 표시하고 있다. 이곳엔 물이 없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다. 또한 뜨거운 모래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사람은 즉시 병에 걸려 죽는다. 때론 노랫소리가 들리고 때론 사람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면 귀신에게 홀려 곧 길을 잃게 된다. 타클라마칸이란 말은 돌아올 수 없는 곳이란 뜻이다. 하지만 취재팀은 이 죽음의 세계에서 옛날 실크로드가 여기를 통과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다. 이 구리엽자는 1300년경 당나라 현종 때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것을 보며 우린 당시 당나라의 세력이 여기까지 미쳤다는 점과 당나라 상인들이 이곳을 지나 서역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 모래바닥에 흩어져 있는 엽전들은 모두 300개인데 무게는 약 2kg이었다. 누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버리고 갔을까? 모아두었던 봉급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누란 왕국의 군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당시 군사력의 우위를 지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러나 중국에선 구하기 힘든 천마를 사러 서역으로 가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현재 위치는 북위 40도 30분, 동경 90도 30분.
지금쯤 로브노루 호수가 보여야 한다. 하지만 호수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지도엔 분명 푸른색으로 호수 표시가 돼 있는데 직경이 100km나 되는 거대한 호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옛날 스웨덴 탐험가 헤이딘 박사는 이 로브노루 호수를 방황의 호수라고 불렀다. 또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일까? 로브노루 호수가 중국 역사책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마천의 사기다. 사마천의 사기엔 누란이라고 하는 왕국이 어떤 영호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호수는 소금기가 풍부한 로브노루 호수를 가리키는 말이 분명하다. 사기에 이 염원은 황하강의 수원지라고 기록될 정도로 중국인들에겐 중요한 호수였기 때문이다. (1863년) 러시아 탐험가 프르제발스키는 이 호수가 중국의 역사책에 기록된 것보다 남쪽으로 1도, 그러니까 약 100km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실크로드란 말을 처음 사용했던 리트 호페는 중국 역사책에 기록된 대로 북쪽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한 중앙에 있는 로브노루 호수 문제를 놓고 유럽 지리학에선 치열한 논쟁을 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스웨덴 탐험가 헤이딘 박사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험에 나섰다. 그리고 그는 이 탐험에서 한 사라진 왕국의 폐허가 된 유적을 발견했다. 헤이딘 박사 일행은 한 고대 공동묘지를 발굴하던 중 마치 카누같이 생긴 관들을 발견했다. 헤이딘 박사는 이 관들을 세밀히 조사한 결과 이것이 누란 왕국의 유물임을 확인했다. 또 그는 물이 마른 과거의 로브노루 호수 바닥도 발견했다. 게다가 헤이딘 박사는 남쪽에서 카라보란과 카라코슌이란 호수도 발견했다. 그는 이 두 호수의 위치로 보아 로브노루 호수는 많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타림강의 물줄기가 변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결론지었다. 헤이딘 박사는 로브노루 호수가 움직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모래 때문에 호수 바닥이 점점 높아지고 호수의 물이 자연히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면서 로브노루 호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서 1900년엔 로브노루 호수가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예측했다. 그로부터 34년 후 헤이딘 박사는 다시 로브노루 호수의 2차 탐험에 나섰다. 그의 예측은 적중했다. 그는 나는 지금 옛날엔 낙타를 타고 다니던 곳을 카누를 타고 가고 있다고 기록했다. 또 헤이딘 박사는 이 탐험에서 나무에 글자가 기록된 옛날 중국의 목간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들 목간의 제작 연대가 모두 300년 이전이었다. 그래서 헤이딘 박사는 누란 왕국이 멸망한 것은 로브노루 호수가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며 그 시기도 이때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헤이딘 박사는 로브노루 호수가 1934년엔 북쪽, 1900년엔 남쪽, 그리고 330년엔 다시 북쪽에 위치한 사실로 미뤄보아 1600년을 주기로 이 호수가 다시 원상복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로브노루 호수에 대한 논쟁은 끝이 났다. 그러나 취재팀은
북위 40도 30분, 동경 90도 30분 지점에 도착했지만 헤이딘 박사의 말에 따라 당연히 있어야 할 염수로 가득 찬 호수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잘못된 게 아니었다. 사막의 건모래를 파보니 암염이 나온 것이다. 它的东西像，它的东西像问题这样的呀，它是打到墙基一部分，所以它那个方扩出去。现在我们打南北墙，往里打，河北打墙基外面建。 우리가 파헤친 이곳은 중국 사서의 영호. 打到这个墙基的， 후에 로브노르호라 불렸던 호수의 바닥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호수가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위성 사진으로 만든 지도를 보면 하림강의 상류에 댐이 하나 있었다. 이것 때문에 로브노르 호수로 물이 더 이상 흘러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试一下嘛，试一下也不行。相对高度可以。我这个麻将机的高度测不出来。这个地方的高度啊，现在是1046，你弄那么104，拿这个海度。 취재팀은 헬기를 타고 로브노르 호수로 흘러들어간다는 하림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 공작강 상류를 조사했다. 이제 300km를 날아왔다. 발밑엔 공작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천산산맥의 눈 녹은 물이 타클라막한 사막을 거쳐 동쪽으로 흘러들어와 타림강의 지류를 이룬다. 이러한 지류 중에 가장 물이 풍부한 곳이 공작강인데 이 강물이 로브노르로 흘러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로브노르에서 160km 떨어진 이곳엔 강물이 조금밖에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로브노르 호수에 도착하기 전에 물은 완전히 말라버린다. 어쩌면 천산산맥이나 곤륜산맥의 눈이나 빙하가 녹은 물이 로브노르 호수에 들어오기 전에 말라버렸을지도 모른다. 이 강 쪽에서 남쪽으로 1도 떨어진 지점 역시 물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로브노르 호수는 또다시 사라져버린 것이다. 공작강을 답사한 팀이 헬기로 도착해서 이미 누란에 와 있던 다른 동료들과 합세했다. 누란 왕국은 타클라막한 사막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크로드 중에서 매우 중요한 정류장 역할을 했다.
누란 왕국은 이러한 지리상의 중요성뿐 아니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와 흉노족 사이에 항상 치열한 경쟁이 계속됐던 현장이기도 했다. 이 흑벽돌로 지은 건물들은 중국 황제 군사들의 본부였던 것 같다. 당시 누란을 지배하는 자가 실크로드 전역을 지배한다고 말할 정도로 군사 전략상 중요한 지역이었다. (2000년) 전 한무제는 이곳에서 흉노족을 몰아내기 위해 정예군사 700명을 파견한 적도 있었다. 이같이 당시 한나라의 많은 군사들이 처자식과 떨어져 멀리 변방인 이곳 누란에 나와 있었다. 이곳은 양관과 옥문관에서 1000km, 장안에서 3000km 떨어진 아주 먼 변방 지역이다. 한나라 시인 장장은 멀리 고향을 떠나와 있던 군사들의 마음을 시로써 표현했다. 그대는 듣는가? 저에 끓는 피리 소리를, 노란 머리 파란 눈의 이방인이 들어주는 구슬픈 가락에 멀리 누란 정벌에 나온 남아의 가슴이 향수로 메워지는 것을. 이들 한나라 병사들에게 있어 누란은 낯선 이방인들이 사는 이국 땅이었다. 이것은 당시 누란의 주둔에 있던 초제란 사람이 쓴 편지인데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나는 멀리 변방에 나와 있으니 고향에 두고 온 형제 자매와 처자식이 제대로 먹고 입기나 하는지 걱정이 된다. 어쩌면 이 우물은 옛날 초제란 사람이 멀리의 고향 땅에 두고 온 처자식을 생각하며 우물물을 길렀던 곳인지도 모른다. 신강성 고광연구소 소장 목 박사의 말을 빌면 이러한 배경나무로 지은 집은 당시 귀족이나 고급 관리들의 저택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몇몇 기둥이나 주춧돌은 상태가 좋다. 이 불탑은 아주 오래된 것인데 누란이 독실한 불교 왕국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듯이 매우 높이 솟아있다. 역사가 법현은 이렇게 적고 있다. 국왕이 불교를 믿고 승려 수만도 무려 4000명에 이른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어쩌면 한나라와 흉노족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항상 전쟁에 시달렸던 누란 사람들이 불교의 귀의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취재팀은 중국 고고학자들의 안내로 병사들의 막사에서 약 30km쯤 떨어진 곳을 찾았다. 이곳은 1906년 오렐스타인이 많은 고고학적 유물을 발견했던 폐총, 즉 옛날 쓰레기장이었다. 스타인은 이 쓰레기장에서 한자와 고대 페르시아어와 인도어로 쓰여진 많은 기록들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취재팀이 붓으로 모래를 조금 쓸어내렸는데도 옛날 누란 사람들이 사용했던 각종 유물들이 나왔다. 누란에 어떤 여인이 손가락에 끼었던 금반지. 페르시아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유리구슬. 만회로 만든 로마식 귀걸이. 이것은 오늘날 파키스탄 지역에 있었던 쿠샨 왕조로부터 들어온 구리동전이다. 여기서 발견된 이 유물들만 보더라도 누란이 실크로드에서 매우 중요한 곳으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만나 융합됐던 곳이란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취재팀과 동행했던 신강성 고고학연구소 고고학자들은 낮에 그들이 발굴했던 유물들을 정리하고 확인하는데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작업을 했다. 이 같은 이들의 노력으로 누란 왕국이 언제 탄생했고 불교와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으며 또 언제 비단이 처음으로 이곳을 통해 서역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찾았다. 이들은 특히 글자가 쓰여진 가늘고 긴 나무 조각에 관심을 가졌다. 종이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귀했던 당시에는 모든 공문서나 불교 경전, 서찰, 심지어는 개인의 일기 같은 것도 모두 이러한 나무 조각에 기록했기 때문이다. 취재팀은 누란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조그만 언덕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곳은 분명 헤딘 박사나 오렐스타인이 찾아오지 않았던 곳이었다. 땅 위에 백양나무 흔적들이 타원형으로 쓰러져 있었다. 나무 기둥이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모두 7군데였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다. 어떤 고고학자들은 아마 홍수 같은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어떤 고고학자들은 왕이나 왕자 같은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의 무덤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취재팀은 2000년이 지난 후에 뚜껑이 열리는 관을 호기심에 차서 지켜봤다. 이윽고 관 속에서 먼 옛날 이곳 변방에 살았던 한 남자의 유골이 나왔다. 이 남자는 치아도 훌륭했고 치력도 잘 발달됐으며 특히 다리가 길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봐서 이 남자는 당시 누란 왕국의 지배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누란 왕국의 왕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관은 갓 태어난 아기의 시신을 담았던 것 같다. 유골은 마치 살을 내는 추운 바람을 막아주기라도 하듯이 낙타 털로 잘 쌓여 있다. 그리고 관 안에 있는 유골 머리맡엔 사자를 위한 음식을 담은 듯한 양동이가 하나 놓여 있었다. 무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미랄들이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다. 관의 바닥 부분이 마치 보트의 선체같이 생겼는데 과거 헤이딘 박사가 발굴했던 누란 왕국의 공주관을 연상케 한다. 이 아이는 옛날 털구두와 낙타털로 만든 파묘를 갖고 멀고 먼 저 세상으로의 여행길에 올랐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또 다른 한 구의 미라를 발굴했다. 이 미라는 약 키가 155cm 정도였는데 건조한 기후로 인해 보존 상태가 놀랄 정도로 양호했다. 시신은 긴 비단천에 쌓여 있었다. 이렇게 고급 비단천을 감을 정도라면 이 여인은 분명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엔 결혼 서약의 상징으로 신랑이 신부에게 회색 외가리 깃털을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아마 이 미라의 머리카락 속에 있는 이 깃털도 이 여인의 남편이 영원한 사랑의 표시로서 머리에 꽂아주었을 것이다. 로브노르와 함께 영화를 누렸고 로브노르와 함께 멸망했던 누란 왕국. 그 덧없는 흥망성쇠의 드라마는 어쩌면 이 여인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